사망 보시죠. 페이지가 165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기억하셔야 돼.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오직 사망으로 소멸합니다. 저 1월달부터 대전 수업 가요. 아이씨. 또 찾아왔어. 씨. 아예 프린트에 내 이름을 써가지고 왔던데? 좋아야 되죠. 그냥 엄청 수업하는 사람 수업 자리가 많다는 게 좋아야 되는데 좋아 뒤질 것 같아요. 자, 시험 문제 나오면 맞는 말입니다. 이거 자연인의 권리 능력은 오직 사망으로 소멸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번 보세요. 사망의 시기나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언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확정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다고, 맞죠? 그래서 등장한 제도가 3개가 있다고요. 하나가 동시 사망의 추정, 하나가 인정 사망, 그리고 하나가 실종 선고입니다. 깊게 들어가면 실종 선고가 머리에 쥐가 나는 건데, 자, 동시 사망에 추정할게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동일한 위난으로 여러 사람이 사망했을 때 사망의 시점을 정하기가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을 합니다. 제 말 이해됩니까? 뭐 자꾸 필기에 목숨을 거시나? 책에 다 있지 않아요? 내가 책과 다른 걸 너무 많이 가르쳐서 여러분이 필기하다가 수업하는데 집중하기 어렵죠?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 책과 다르게 자꾸 가르쳐가지고 자꾸 여러분의 필기욕을 자극을 해서 그 스스로 뿌듯함을 갖기 위해서 필기에. 자, 여러 사람이 동일한 재난으로 사망했어요. 쉽게 말합시다.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어. 비행기가 추락했어.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몰라. 누가 먼저 죽었는지가 왜 중요하냐면 상속 때문에 중요하거든. 근데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몰랐을 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해됩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하나 했던 게 추정이야. 추정. 추정은 일단 효과를 부여하되 반대 증거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반대 증거가 나오면 효과가 뒤집어진다고. 이게 추정이라고. 제 말 이해되시나? 보세요. 다시 한번.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죽었어. 아버지가 먼저 죽잖아요. 1초라도. 그러면 이 아버지 걸 아들이 상속을 받아. 그리고 1초 후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 걸 이제 남아있는 가족들이 상속을 받게 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반대로 아들이 먼저 죽잖아요. 상속을 받기만 하는데 상속받는 액수가 다 달라져, 순서가.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먼저 죽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증거가 없으면은 뭐라고요? 동시에 사망한 걸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효과를 먼저 동시에 사망으로 효과를 밀어붙여. 그런데 반대 증거가 나와. 아버지가 먼저 죽었다라고 누가 살아남은 사람이 본 거야. 아니면 무슨 블랙박스에 찍혔어. 아니면 아들이 죽은 다음에 아버지가 전화통화를 한 기록이 나왔어. 아니면 반대 경우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살아있었다라는 반대 증거가 나오면 이제는 동시 사망이 깨진다고, 효과가. 추정이라서. 이 말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나온 김에 합시다. 어려울 수 있는데. 뒤에서 안 하랍니다. 우리 상속의 순위는, 법정 상속의 순위는 뒤에서 안 할 수가 없겠구나. 간단히 하겠구나. 1순위가 그러니까 초심용으로 직계, 비속과 배우자. 직계, 비속이 없다면
직계 존속과 배우자. 직계 존속도 없다면 또 직계 비속 존속 설명해야 되는구나. 배우자 단독 상속. 배우자도 없다면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없다면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 외우셔야 돼. 없다면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직계 비속과 존속을 설명해야 되죠. 자, 여기서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 김용우가 아니고. 같이 살고 있는 여자예요. 수업할 때만 아침밥을 주는. 수업 안 나가면 아침밥 안 줘요. 정말 훌륭하죠. 저희 아버지고, 엄살쟁이 저희 어머니고, 딸내미고, 아들내미고. 나중에 얘를 한번 데려오면 가관일 텐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직계 비속, 직계 존속 얘기할게요. 이렇게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관계를 다 우리가 직계라고 그런다고, 직계. 그리고 얘들처럼 형제자매처럼 이렇게 옆으로 가는 관계 있죠? 이 관계를 우리가 반계라고 그런다, 반계. 촌수 계산은 1촌으로, 직계로 가면 한 칸당 1촌씩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저의 관계는 1촌의 혈족 관계야. 피를 나눴으니까. 어머니와 저도 1촌의 혈족 관계죠. 부부 사이는 촌수가 없는 거고요. 좋게 말하면 일심동체, 나쁘게 말하면 남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아시죠? 님과 남. 직계 이해되시죠? 옆으로 가면 반계. 그리고 반계 사이에는 2촌입니다. 2촌. 그래서 형제 사이에는 2촌인 거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1촌인 거고, 할아버지와 손자 사이는 그러면 1촌에서 2촌의 직계 혈족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제 동생이 딸이 셋이 있는데, 제 동생이, 여동생이 셋이 있는데, 하나만 대표로 들자고요. 얘하고 저하고는 몇 촌인가요? 2촌이죠. 그럼 얘, 홍상이와 홍세진의 사이는 2에다가 1 해서 3촌의 혈족이 되는 거죠.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직계, 수직으로 왔다 갔다 한다. 직계, 옆으로 간다. 반계. 그 다음, 만약에 제가 기준이다 그러면 저보다 윗사람들은 존경해야 되는 사람들에서 존속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의 직계 존속이 되는 분들인 거고, 제가 만일에 기준이다 그러면 저보다 아래 것들 있죠, 얘네들은 직계 하찮을 비자예요. 하찮은 것들, 직계 비속이라고 그런다고요. 용어 되시죠? 되시죠? 자, 제가 죽었다 그럴까요? 제가 죽으면 상속이 1순위가 어떻게 돼요? 제가 죽으면 직계 비속 애들 있네요. 직계 비속과, 자, 물론 법정 상속이니까 유언이 없었을 때 얘기입니다. 유언이 없었다면 얘들과 마누라가 상속을 받고, 만일에 얘들이 없다면 직계 존속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다고. 우리 부모님과 마누라가 상속을 받는다고. 만일에 이분들이 없다면, 직계 존속이 없다면 배우자 혼자 다 갖는다고. 최상의 시나리오죠. 그 다음, 배우자도 없다면 그때는 제 동생님들이 받는다고. 형제자매가. 형제자매도 없다면 사촌 이내의 혈족, 반계 혈족이 상속을 받는다고. 되십니까? 이거 외우셔야 되고. 자, 공동상속을 동시사망을 얘기할게요. 우리 아들내미나 딸내미 죽이면 그런데? 누굴 죽이지? 어? 따스한 눈길로 보고 있잖아. 따스한 눈길로. 죽여볼까 해가지고. 자, 봅시다. 만일에 그냥 그리기 편한 이걸로 할까요?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비행기에 추락해서 둘이 같이 죽었다면,
이해되시죠? 만일에 제가 먼저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제가 먼저 죽으면 1초 먼저 죽었어. 1초. 우리 딸내미와 우리 아들내미와 마누라가 셋이서 1대 배우자는 50% 더 받으니까 1.5로 상속을 받아요. 그리고 1초 후에 얘가 죽었잖아요. 그럼 얘가 죽으면 자, 제 걸 얘가 받았죠. 일단 받았는데 얘가 또 죽었어. 그러면 얘 이거 없죠. 비속. 전속이 누구예요? 7의 엄마잖아. 그래서 얘 걸 엄마가 다 가져가. 그래서 얘와 엄마가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반대로 얘가 먼저 죽잖아요. 얘가 먼저 죽으면 보십시오. 얘가 먼저 죽으면 얘는 지금 직계 비속 없잖아요. 직계 존속이 받는 거야. 그러면 저랑 마누라가 받는 거야. 그래서 제가 죽었잖아요. 또 제가 죽었죠. 그러면 제 것을 누가 갖냐면 얘와 얘가 갖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근데 얘가 있으면 이런 꼴이 좀 나오는데 얘가 없으면 더 문제가 돼. 이제 자식이 하나인데 자식이 먼저 죽었잖아요. 자식이 먼저 죽었잖아요. 잘 보세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자식 걸 부모가 받았죠. 같이 1대1로 받았다고.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죽었죠. 얘는 죽은 거야. 제가 죽었죠. 그러면 직계 비속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직계 비속 없고 그다음 뭐로 가나요? 직계 존속. 그러니까 얘가 죽으면 얘 걸 저랑 마누라가 받고 그다음 1초 후에 제가 죽었어. 그러면 제 걸 또 이렇게 받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요 마누라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시금치도 안 먹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같이 상속을 받아야 되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 동시 사망이 되면 기본적으로 이 얘기. 마누라는 남편이나 마누라나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는 제가 먼저 죽기를 바라겠어요? 얘가 먼저 죽기를 바라겠어요? 제가 먼저 죽기를 바래. 그래야 자기가 상속을 받아. 맞죠? 만일에 제가 먼저 죽었잖아요. 제가 먼저 죽으면 제 걸 얘랑 같이 상속받죠? 그 다음 얘가 죽으면 얘 걸 또 지가 갖죠? 결국은 지가 다 가져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다시. 제가 먼저 죽으면 1초라도 먼저 죽었어요. 1초 먼저 죽으면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상속을 받잖아요. 그래서 얘가 죽었어. 얘의 직계 비속이 누구예요? 없잖아. 이 순위가 누군가요? 직계 존속. 이 사람한테 간다고. 전 재산을 다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마누라한테 다 간다고. 이해되시나? 자, 이것 때문에 사망의 시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근데 동일한 재난으로 여러 사람의 수인이 같이 죽었을 때는 증거가 없으면 동시에 사망한 걸로 처리를 해요. 우선 효과를 부여해. 상속도 그렇게 발생해. 그런데 반대 증거가 나오면 그 효과가 뒤집어진다는 얘기야. 반대 증거가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물증이 될 수도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만일에 동시 사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시 사망하면 같이 죽어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직계 비속이 없는 거죠. 저랑 같이 동시에 죽은 걸로 추정을 하면 직계 비속 없는 거지. 그 어디로 가나요? 직계 존속과 배우자. 요렇게 갖는다고. 그래서 마누라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1초라도 먼저 죽길 바래.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만약 동시 사망이 있으면 배우자는 어떻게 하겠어요? 깨야지. 입증을 해내야지. 증인을 내세우든 증거를 내세우든 해서 남편이 무조건 1초라도 먼저 죽었다 입증하면 이게 깨지는 거죠. 이해됩니까? 추정이라는 용어도 이해되시나? 일단 동시 사망을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증인이나 증거가 나오면 그때 가서 효과를 뒤집어 주겠다. 이게 동시 사망의 추정인데 권리 능력 소멸돼요? 안 돼요? 사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 뭐가 문제인 거야? 시점이 문제인 거야. 죽긴 반드시 죽은 거야 지금. 그죠?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동시 사망의 추정은 권리 능력 소멸 사유다 아니다? 우리 자연인은 오직 사망으로 권리 능력 소멸한다면서요. 동시 사망은 사망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거지. 다만 뭐가 문제인 거예요 지금? 시점 누가 먼저 죽었느냐를 못 정할 때 써먹는 방법이라고. 대신아 권리 능력 소멸 사유 맞습니다. 그죠?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 인정 사망은 뭐라 적어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시면 이해가 진짜 편해.
6.25 끝나고 6.25가 뭔지는 아시죠? 6.25 끝나고 다 끌려갔어. 안 돌아와. 전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도 뭐 수십만 명 이상이 죽었거나 행방불명 됐잖아요. 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언제 다 실종 선고를 하고 재판을 하냐고. 동시에 그냥 호적을 깨끗하게 다 사망으로 처리해 본 거야, 그냥. 이게 인정사망이에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6.25 끝나고 수백만 명이 끌려가고 안 돌아오고 북한으로 넘어가고 그랬잖아요. 죽은지 산지 몰라. 남아있는 배우, 우리 항상 사망하면 머릿속에 기억날 게 딱 두 개예요. 사람은 죽었느냐 제일 중요한 여부는 사람 죽으면 물론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법률상 사람 죽었다 그러면 상속과 재혼이야, 항상. 상속과 재혼이 문제가 된다고. 맞죠? 근데 이 사람이 끌려가서 북한에 끌려갔는데 안 돌아와. 근데 남아있는 재산을 어떻게 할 거야? 수십 년이 지나도록. 맞죠? 남아있는 배우자는 계속 혼자 살아야 되나?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사망으로 동시에 관공서에서 처리를 해버린 게 인정사망이라고. 이해됩니까? 이해되셔? 자, 인정사망도 역시 추정의 효과가 있습니다. 추정. 얘도 권리능력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소멸사유입니다. 얘도. 자, 반면에 실종선고는 부재자가, 법률용어부터 설명해 드려야 되나? 부재자가, 자, 일반 실종, 보통 실종의 경우 5년 이상 생사불명인 경우에는 실종 선고에 의해서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부재자라 말하면 뭐냐면 원래 종래 주소지에서 재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을 부재자라 그래. 제 말 이해됩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원래 살던 곳에서 자기 재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을 부재자라 그래요. 이 부재자가 최후 소식이 있었던 때로부터 보통 실종의 경우에는 5년 동안 죽은지 산지를 몰라. 그래서 배우자나 검사,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하면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예요. 이해됩니까? 자, 실종 선고, 부재자가 최후 소식이 있었던 때로부터 5년간 생사불명이면, 이쪽 지울게요. 가정법원의 선고로 사망으로 추정이 아니라 얘는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간주. 하나 더 집어넣을까요? 나온 김에 종래의 주소지에서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뭔 말인지 쉽죠? 용하시다. 내 글씨를 알아보시네. 다들 훌륭하신데? 종래 주소지에서 사법상의 법률 관계를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자, 간주부터 설명드릴게. 간주는 뭐냐면요. 일단 효과를 부여하되 반대 증거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간주라 그럽니다. 일단 효과를 부여하되 계속 그 효과를 밀어붙여 버리는 걸 간주라 그런다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 어디 적혀 있어요. 뭐 이렇게 열심히 쓰시지? 뒤에 적혀 있어. 추정과 간주. 설명을 드릴게요. 자기 종래 주소지에 재산관리가 불가능한 사람이 죽은 지 산 지 5년이 지나서 가정법원에서 실종 선고를 하면 사망으로 간주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수원에서 살아요. 수원에 재산관리하고 살고 있다가 갑자기 없어진 거야. 좀 가슴 아프다. 아니 세월호 얘기가 갑자기 나오니까. 지금 세월호가 문제가 이건 거예요. 시체가 안 나온 세월호 있죠.
희생자 중에. 요 사람들은 시체가 안 나왔으니까 입증이 안 된 거야, 사망이. 그러니까 뭐 해야 되냐면 실종 선고해야 돼요. 근데 보통 실종은 5년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1년이에요, 1년. 특별한 경우에는. 세월호 같은 경우 1년이야, 1년. 최후의 소식이 있었을 때부터 1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고, 실종 선고 선고를 하면 실종 기간이 만료된 1년이 지난 시점에 사망한 걸로 간주가 이루어지거든. 그런데 천만다행히 이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섬에 살고 있었어. 그럼 반증이잖아요, 이게. 맞죠? 사망이면 항상 뭐 생각하시라고 제가? 상속과 재혼이 이미 발생한 거야. 상속과 재혼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이 세월호 침몰한 옆에 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 그럼 반대 증거 나왔잖아. 맞죠? 사실과 다르다는 게 나왔잖아. 근데 얘는 간주라서 그냥 계속 사망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야, 그냥.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왜? 혼란을 막기 위해서. 간주는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제도라고. 자, 더 예를 드릴게. 성년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으로 간주한답니다. 그러니까 18세 이상이 부모의 동의를 얻어 혼인을 하면 사법상 성년으로 간주를 한다고. 되십니까? 뭐 자기 재산 자기 혼자 처분할 수 있어. 이제 미성년자가 아니야. 그런데 걔가 이혼했어, 그 다음날. 간주입니다. 계속 성년으로 본다고. 왜? 어저께까지 혼인한 미성년자라서 단독으로 유효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놨는데 갑자기 이혼했어. 맞박에다 이혼한 미성년자 이렇게 쓰고 다닐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 그래서 일단 부유한 효과를 계속 밀어붙여버린다고. 안정을 위해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사회 혼란 방지를 위해서. 이 제도가 간주라고. 이해되시나요? 제 말씀 이해됩니까? 추정과 간주의 차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만 더요. 잘 보십시오. 얘는 잘 보세요. 실종선고는 권리능력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실종선고는 잘 보세요. 종래의 주소지에서 사법상 법률 관계를 사망으로 처리한 거지. 반대 해석하시면 뭔가요?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사망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사법상이 아닌 공법상 관계에서는 사망이 아니란 얘기야. 이해됩니까? 반대 해석하시면 보세요. 세월호 배에 타고 있던 사람이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었는데 시체도 안 나왔어. 죽은지 산지도 몰라. 그리고 1년이 지나면 특별한 경우니까 우리 특별시정은 4가지 경우가 있는데 전쟁 실종. 전쟁에 참여했는데 전쟁 끝나도록 안 돌아와 1년 동안. 항공기 실종. 추락하는 항공기에 타고 있었는데 1년 동안 소식이 없어. 선박 실종. 침몰한 배에 탔는데 몰라. 그 다음 위난 실종이라는 게 있어요. 위난 실종. 무슨 화재 현장 건물 안에 또는 지하철 현장, 뭐 지진 현장 내에 있었는데 시체도 안 나왔고 죽은지 산지도 몰라. 이런 4가지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할 수 있다고요. 실종 선고를 하면 사망으로 처리를 하는데 걔가 기존에 있던 주소지의 재산과 만으로와 관련된 요 관계 사망 처리가 돼서 상속과 재혼이 발생을 한다고. 근데 걔가 딴 데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안 죽고. 다만 요때 여기만 그렇게 처리가 된 거라고요. 딴 데서 산 거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얘기야. 이게 종래의 주소지가 아닌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사망으로 처리되지 않는다. 그 다음 사법상에서 사망으로 처리되는 거지. 자, 실종 선고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저기 어디 섬에서 사람을 때렸어. 형사처벌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야지. 우리 형사처벌 받는 건 국가가 개입하는 관계니까 무슨 관계인가요? 공법 관계라고. 그래서 공법상은 사망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반대해서 가시는 거예요. 종래 주소지에서 사법상으로 관계에서 사망으로 처리한다. 사망으로 간주한다. 간주다. 반대 증거 나온 걸 허용하지 않고 계속 사망으로 밀어붙인다. 되십니까? 그러니까 살아 돌아왔다고 해서 실종 선고가 깨지는 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실종 선고 취소를 또 받아야 돼. 그러면 또 법률 관계가 복잡해져 이제. 이러면 이제 진짜 민법 무슨 사법시험 민법 케이스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실종 선고했던 사람이 살아 돌아오더라도 계속 사망이야. 근데 살아 돌아와서 실종 선고 취소 심판을 받아버리면 취소가 되면 원상 회복이 원칙이에요. 받았던 상속받은 재산을 돌려줘야 돼. 이해됩니까? 문제는 재혼이야. 재혼했어. 애새끼까지 낳았어.
어떻게 온상회복 할 거야? 다시 들어가라고 해야 되나? 거기까지 가면 이제 사례가 복잡해지는 거고. 자, 종래 주소지에서 사법상의 관계에서만 사망으로 간주한다.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사망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걔 실종 선고돼서 딴 데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 그 다음 사법상에서만 사망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공법상에서는 사망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선고권 나옵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람 때리면 형사처벌 받는 겁니다. 되셨죠? 자, 보시다시피 뭐라고요? 딴 데서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기 때문에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시나? 이게 어려우면 최소한 뭐라고요? 실종 선고는 권리 능력 소멸 사유가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 얘는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 있던 지역에서 남아있는 배우자와 재산 관리를 정리하려고 사망으로 처리한 거라고.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미치겠죠? 자, 내가 출제자라면 시험 문제. 다음 중 권리능력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해가지고 낼 거야. 우리가 배운 게 뭐 있어요? 첫 번째, 심장과 폐가 정지한 경우. 두 번째, 동시 사망한 경우. 세 번째, 인정 사망. 그 다음 하나 배운 게 법인의 해산 후 청산의 종료 시. 맞죠? 뭐는 아니라고요? 실종 선고는 권리능력 소멸 사유가 아닙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운가 보다. 172페이지 가십시다. 너무 많이 집어넣어놨다. 자, 계약.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정한 약속을 계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래 말하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쌍방적 법률행위를 계약이라 그러는데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만들어진 게 계약이거든요. 야, 나랑 이거 계약하자. 좋아.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계약이거든. 맞죠? 나랑 이거 하자. 좋아. 내가 100원 줄 테니까 너 네 아파트 팔아. 좋아. 이게 계약이라고. 아파트 팔아. 100원 줄게. 좋아. 이렇게 만들어진 게 계약이라고 해요. 되시나요? 자판기도 계약이란 거 아시나? 맞죠? 자판기에 써놓잖아요. 커피 500원. 이게 뭔가요? 청약인가요? 청약의 유인인가요? 청약이겠다, 그건. 청약, 아니다. 청약이네. 100원 넣으면 승낙. 나오는 게 계약의 이행. 이렇게 되겠네요. 아무튼, 별로 안 중요한 거 가지고. 자, 계약의 특징.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맞죠? 다만, 공정해야 됩니다. 그죠?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다. 배우셨죠? 불공정한 계약은 무효다. 배우셨죠? 계약 공정의 원칙. 자, 그 다음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계약의 방식은 구두로도 됩니다. 그렇지만 싸울 경우를 대비해서 될 수 있으면 문서로 써랍니다. 구두 계약도 됩니다. 그 다음 173 가시면 성립 조건. 의사의 합치. 맞죠? 나랑 계약하자. 좋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고 일정한 형식 갖춰야 되고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됩니다. 밑에 적으시라고.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 반사회 질서 행위 무효.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는데 반사회 질서 행위는 무효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무효의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 3개 배웠습니다. 맞죠? 맨 처음에 뭐 배웠냐면 불공정한 계약 공정의 원칙을 위반하면 무효. 그다음 두 번째 배운 게 오늘 배운 의사 무능력자의 행위 무효. 되시나요? 세 번째 지금 배운 게 반사회질서 행위 무효. 됩니까? 네. 반사회질서는 뒤에 나올 걸 지금 땡길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인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노름하다가 친구한테 돈 빌렸어.
그리고 안 갚았어. 친구가 나한테 노름빚 갚으래.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안 갚아도 된다고. 만일에 노름빚을 갚으라고 그런 건가요? 법이 노름을 인정한 게 되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노름빚, 첩계약, 남의 첩이 되기로 했어. 사회질서 어긋나죠. 그리고 돈 줬어. 그리고 돈 안 갚아. 도 된다는 얘기야. 이해됩니까? 다시요. 첩계약 아시죠? 요즘은 이런 게 없는데 옛날에 많았다고. 첩계약.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여자랑 중혼을 하는 거죠. 내가 돈 얼마 줄 테니까 나랑 첩계약 하자. 근데 그 여자가 돈 받고 안 갚아버린 거야. 갚으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 반사회질서행위라서 무효니까. 되십니까? 도저히 실현이 불가능한 행위. 이것도 무효입니다. 한강에서 바늘 찾기. 한강에서 바늘 찾아오면 100만 원 줄게. 이런 계약 좋아. 라고 계약서 써서 안 찾아와도 돼. 100만 원 받고. 왜? 반사회질서 행위니까. 무효니까. 되셨나요? 제 말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 계약서의 내용과 공정 넘어가렵니다. 채권, 채무. 자, 계약을 하면 채권과 채무가 만들어집니다. 채권은 일정한 행위를 주장할 권리. 이걸 채권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행위를 주장할 권리, 채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를 뭐라고 그래요? 채무라고 그런다고. 자, 돈 줬으면 아파트 넘겨야 할 의무가 있죠. 아파트 넘겼으면 돈 받을 권리가 있죠. 되시나요? 계약을 했잖아. 내가 돈 줄 테니까 네 아파트 팔아라 라고 계약하면 이 사람은 아파트를 넘겨받을 권리가 있고 단 돈 줄 의무가 있는 거죠. 또 이 사람은 뭔가요? 돈 받을 권리가 있고 아파트를 넘길 의무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 할 권리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채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를 채권, 하여야 할 의무를 채무라 그런다고. 되시죠? 맨날 채무 빚만 생각하지 마시고. 안 보셨나요? 가사 보면 채무, 뭐죠? 채권 회수, 악성 채무 해결해 드립니다. 이거 안 보셨나요? 허가업체 몇 번 이렇게 적혀 있잖아. 안 보셨어요? 보통 신호대기 중에 전봇대 많이 붙어 있는데. 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 채권, 그 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 채무, 주로 계약에서 발생합니다. 용어 좀 익숙해지시고. 그 다음 미성년자의 계약으로 넘어가시자고요. 이미 배웠던 겁니다. 그죠?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 있다 없다? 있어요. 미성년자는 권리 능력 있다 없다? 있다. 의사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다. 행위 능력은 다 없다. 맞죠? 19세 미만은 우리가 미성년자라 그러니까 다 없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미성년자는 행위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이므로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하려면 허락을 맡아야 된다는 얘기고. 다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법률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도 취소할 수 있고 대리인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조심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본인은 추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외우셔야 돼.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외우십시오. 첫 번째,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너 100만 원 이거 네 양껏 써 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이게 용돈이죠. 됩니까? 법정 대리인, 쉽게 말하면 어머님이 아버지가 야 10만 원 너 이거 실컷 써 라고 10만 원 줬어. 그 10만 원 쓸 때는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동의 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의 처분행위. 그 다음 2번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치킨집 내줬어. 아버지가 허락해서. 치킨집 내준 거야. 아버지가 허락해 준 거죠. 닭 한 마리 팔 때마다 아버지 닭 팔까요? 염통 팔까요? 닭발은 팔지 말까요? 허락 맡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그 다음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미성년자한테 불리할 게 없죠. 미성년자 지나가는데 슈퍼 아저씨가 붕어빵 한 개 먹고 가 줬어. 먹을 수 있잖아. 허락 없이. 맞죠? 미성년자가 동네 마트에 외상 걸어놨어. 50만 원. 근데 마트 아줌마가 야 50만 원 안 갚아도 돼.
아버지 허락 안 맡아도 된다고.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은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한테 불리한 게 없기 때문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그 다음 임금의 청구 되시나요? 단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임금의 청구. 그 다음 17세 이상인 경우 유언. 아버지 나 유언장 이렇게 썼어요. 아버지한테 동의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미성년자가 원칙적으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됩니다만은 동의 없이 할 수 있는 경우 외우시고. 그 다음 미성년자 계약에 대한 취소에서 자 1번 아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취소할 수 있죠. 그리고 취소권의 행사 방식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행사하는 것이고 취소권이 행사가 되면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이 되고 맞죠? 기억하실 거 미성년자 측에서는 현존한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합니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해야 되네. 안 하고 넘어가려고 어떻게 속으로 아싸 5분 벌었다 이랬더니 미성년자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요. 누구라고 할까요? 슈퍼 아저씨? 아빠가 아끼는 뭘 팔았다고? 아빠가 가장 아끼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건 뭐예요? 차. 아버지 자동차를 갖다 팔았어. 자동차를 갖다 판 거예요. 얼마짜리 그럴까요? 5천만 원짜리 할까?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팔고 200만 원 받아왔어. 아들이. 잘했죠? 아버지 그걸 알 거 아니에요? 자, 동의 없이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아버지가 뭐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아들을 먼저 폭행을 하겠죠? 때리면서 폭행하고, 그 다음 뭐 하겠어요? 이 업자한테 가서 뭐라고 했어요? 욕하겠지? 이 쓰레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 자, 그러면서 뭘 하나요? 취소하겠죠? 이해되시나? 그 다음, 이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이 아들도 취소할 수 있죠. 취소 가능합니다. 그죠? 되시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하나 더. 알고 보니까 차가 100만 원짜리였네. 근데 200만 원 받고 왔네. 아버지가 취소할 필요가 없죠. 그럼 아버지 뭐 할 수도 있어요? 추인할 수도 있죠. 얘는 이 사람은 뭐는 못 한다고요? 미성년자는 추인을 못 합니다. 그죠? 되시죠? 그러면 만일에 취소를 하게 되면 보세요. 원상 회복이 원칙이에요. 차 돌려 취소한다면 차를 돌려 받아야 되죠. 그리고 200만 원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200만 원 받은 데서 PC방에서 180만 원 쓰고 남아있는 게 20만 원이야. 그러면 20만 원만 돌려준다고. 이게 현존 이익의 한도에서 반환. 이해됩니까? 200만 원 다 돌려주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돈만 돌려준다고. 이 제도가 누구 보호니까? 이 중고차 업자 보호가 아니라 뭐라고요?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제도니까 그걸 이용하는 이 사람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 사람한테 이제 너무 가혹할 수 있지. 자, 아버지가 아싸리 취소하든가 추인을 해주면 좋아. 근데 취소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추인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 그러면 아버지한테 빨리 취소하든지 추인을 하든지 빨리 결정해 주세요라고 촉구할 수 있다고. 확답 촉구권. 이해됩니까? 취소하든지 취소하든지 추인하든지 빨리 결정합시다. 계속 찝찝하니까 이럴 수 있죠. 되시나요? 그 다음 철회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샀던 거 돌려줄게. 안 하련다. 이게 철회 거절권이야. 이해됩니까? 철회 거절권. 나 계약 안 할래. 나 너랑 이거 안 할래. 라고 하는 게 계약의 경우에 철회, 단독행위의 경우에 거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철회 거절권 같은 말입니다. 거부하는 거 상대방이. 그 다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취소권의 배제. 얘가 아버지의 허락을 얻었다고 거짓말한 거야. 아버지의 허락을 맡았다고 허위 문서를 가져오든가 아니면 자기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신분증을 위조했어. 우리가 그런 미성년자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죠. 이해됩니까? 이 사람이 얘가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신분증을 위조했다든지 아버지의 동의서를 위조를 해왔어. 그럼 걔까지 보호할 필요는 없잖아. 그때는 이 사람이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 이걸 우리가 취소권의
배제라 그런다고. 요건 누구 보호 제도인가요? 미성년자의 상대방 보호 제도라고. 됐나요? 확답 촉구권, 철회 거절권, 취소권의 배제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미성년자 상대방 보호 제도입니다. (175페이지에) 엄청 적혀 있습니다. 뭘 또 그리시나. 확답을 촉구할 권리, 철회권, 거절권 하나 더 적으셔서 뭐라고요? 취소권의 배제. 취소권의 배제는 174페이지에 적혀 있네요. 뜬금없이. 취소권 행사에 제한해가지고. 맨 밑에요. 미성년자가 사술로서 자신이 능력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속인 경우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취소권의 배제라 그러고 이건 상대방 보호 제도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 조금 쉬었다가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좀 주무셔야 돼. 여기 짜릿짜릿해.